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아나운서 김승규입니다. 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희철입니다. 교수님, 제가 요새 좀 고민이 생겼는데 네. 겨울에 밤이 길잖아요. 네. 긴 밤에 먹방을 보면서 네. 요것저것 손가는 대로 먹다 보니까 네. 안 나오던 이 튜브살이 네. 잡히기 시작하고 제가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도 조금씩 군살이 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식이 자꾸 생각나고요. 생각나죠. 뭐 나는 혹시 마른 비만은 아닐까? 뭐 이런 고민도 되시고요. 약간 지방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래서 네. 오늘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네. 오늘 비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성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잘 부탁드리죠. 오늘 궁금증을 좀 말끔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사실 좀 배가 이렇게 나오고 풍채가 좀 좋은 사람들이 좀 부티도 나 보이고, 그죠? 더 보기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한다면서요. 비만이 질병으로 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질병의 범주 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그냥 특성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야 하는 질병이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질병이라고 굳이 또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한 또 어떤 그 어떤 근저에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어떤 병이 될 때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태에 의해서 다양한 다른 많은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죠. 가령 예전에는 고혈압이 아니었던 혈압 단계가 자꾸 고혈압에 대한 기준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에 대한 혈당도 점점 떨어지는 것은 그런 단계가 있으면 어쨌든 병이 더 잘 생기니까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비만도 이제는 뭐 그냥 둘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지방간, 당뇨, 고혈압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장기 사망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질병의 범주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다 너 비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 아직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딱 보기 좋은 정도지. 극구 이제 나는 아니야라고 자기 위안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비만이라고 우리가 병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서의 비만. 예. 이게 그 여대에 가서 비만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 손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상대적이고 체중 주관적인 관리하시니까. 개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의학적인 개념을 써야 되고 그렇죠. 예. 이 기준으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체질량 지수죠. 우리 몸무게를 자기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한 걸로 나누는 걸로 판단하게 되는데 서양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 체질량 지수 18.5에서 23까지는 정상, 23에서 25는 과체중, 25에서 30은 비만,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그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 있는 씨름 선수 같은 친구들은 이 체질량 지수는 크지만 막상 그렇게 비만에 대한 합병증이 안 나서 이거를 또 다른 의사들은 뭐 허리둘레를 봐야 된다. 허리둘레가 남자가 90cm보다 크거나 여자가 85cm보다 크면 이게 비만이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그래도 의학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도 중요하지만 그 체중의 질이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뭘로 차여 있느냐, 근육이 배가 나왔냐, 내장 지방이 있냐, 그 체내 분포도에서 근육은 얼마냐 이런 것들로. 혈압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고혈압 예를 드셨지만은 혈압이 얼마 이상이면 아주 정의를 내리기가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었는데 네. 지금 어떤 적극적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비만은 어떻게 보면 정의를 좀 내리는 게 좀 약간은 좀 애매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비만 클리닉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 비만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 사람 치료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유, 저한테는 안 오죠. 그래도 이 정도는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비만이면 그래도 체질량 지수 30 이상 또는 27 넘는데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받아야죠. 근데 이 비만이 참 얄궂은 게 똑같은 거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고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물론 물만 먹는데 살찔 리는 없겠지만 요게 뭐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글쎄요.
그런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기전이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이 좀 다르지 않을까. 또 우리 몸속에 지방의 성분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었을 때 같은 활동을 해도 좀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될 수 있고, 또 근육이라는 게 우리 그 사람마다 발달이 다르잖아요. 근육도 다르지만 이 근육 속에 있는 지방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색 지방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갈색 지방이 많아요. 갈색 지방은 주로 서양인이나 좀 흑인한테 많고 동양인은 적은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백색 지방이 더 높고 갈색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백색 지방은 우리가 먹으면 최대한 축적하려고 그러고, 갈색 지방은 최대한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 차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은 적게 먹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적게 먹는다 생각하지만 고칼로리 음식을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20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이어트 안 한 적은 없고 매일 하고 있지만 많이 먹으면 찌더라고요. 그죠? 장사 없죠. 네, 음식은 칼로리는 정직합니다. 하지만 그걸 좀 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체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유전자가 좀 지배하는 영역도 있긴 있겠네요. 비만에 대한 예. 유전자는 아직 밝혀진 게 그래요? 없더라고요. 이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살이 더 찐다는 그런 게 의외로 없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기한 건 부모가 둘 다 비만이면 이 아이가 7, 80%는 비만이 돼요. 예. 부모들 예. 다 비만이 아니면 이 아이는 비만이 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무언가 유전적 요인은 있지만 유전자 레벨에서 그런 게 발견된 건 아직 없어요. 오히려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네요. 또 요즘 같은 시대예요. 예. 어쩌면 뭐 식습관이 비슷하니까 부모가 그럴 수도 예. 있고, 그건 아직 연구를 해봐야 되고 아직 더 밝혀져야 될 게 많지만, 구체적인 이런 유전자가 유전되면 뚱뚱해진다, 이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가 아니라 호르몬은 우리를 살찌게 하는 호르몬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 어떤 비만하고 그 연계된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렙틴과 그렐린이 있는데요. 렙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만 먹어라, 식욕을 억제해라, 이제 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뚱뚱한 사람들은, 배 지방이 많은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은 이 렙틴의 어떤 기저 분비량이 낮거나 또는 분비가 되더라도 저항성이 커요. 가늠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인슐린 예. 저항성처럼 예.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렙틴이 나와도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붕어형 식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음식 그냥 모이 넣어주면 먹잖아요.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먹는. 배가 불러도 넣어주면 먹는. 예.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이 그 렙틴과 달리 배고프다, 먹어라, 어떤 이 식욕 이 중추예요. 식욕을 갖다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이 그렐린은 전반적으로 비만한 사람들한테는 또 떨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선 비만한 사람들 보고 야, 너 이제 그만 먹어야 돼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비만한 사람들이 나 다이어트 해야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는 순간부터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요요를 유발하는 또 호르몬,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외에 뭐 에디포넥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성호르몬들도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호르몬들이 비만을 유발하고 또 비만과의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쪽.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렙틴 유전자를 일부러 없앤 생쥐. 네, 그렇죠. 한번 사진 본 적 있는데 굉장히 네, 뚱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구나. 식욕 억제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레벨로 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볼까 해서 뭐 렙틴 쪽을 어떻게 건드려서 연구를 했지만, 또 약으로 시판되기까지 또 갈 길이 멀어요. 이게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나왔다고 이게 인간 실험에서 입증되기까지는 정말 갈 길이 너무 멀고, 또 임상 3상을 거치고 안전성 검증을 하고 막 해야 되고, 실제로 시판됐다가도 장기적으로 보니까 뭐 암을 유발하더라, 심혈관 질환의 뭐 위험성을 유발한다, 이래서 또 퇴출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안다 그래서 어떤 치료제로 연결되는 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비만과 장내세균 얘기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내세균도 어떻게 보면 나이 뭐 체질을 좀 정해주는 요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어떤가요? 결국 최신- 우리 장내 예. 유산균이라 그래서 이게 또 요새 참 그 홈쇼핑부터 그 아침 건강 맞아서 예. 막 맨날 하는 저도 봤어요. 그 살 얘기고, 빼주는 유산균 예. 먹으라고 막 그럼요, 팔더라고. 그럼요. 예. 마지막에는 뭐 드셔라 이렇게 예. 끝나는데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이라는 게 락토바실러스라고 해서 이거 산을 만들어내는 균이고 장내는 너무 많은 세균이 있죠. 뭐 유산균도 있고 현기균도 있고 다양한 균이 있는데 그 균 중에서 특정 우리가 좋아하는 유익균의 그 수가 늘어나면 뭐 좀 비만도 안 하고 또 유해균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뭐 병도 잘 걸리고 아프기도 아프면서 소화도 안 되고 뭐 설사도 잦으면서 심지어 뚱뚱해진다. 그런 걸 뭐 뚱보균이다.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먹으란데 이게 소규모 스터디나 뭐 어떤 세포 레벨에서의 실험에서는 입증이 됐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약의 반열로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임상 시험에서 이게 효과를 좀 이게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통보한 게 없다는 부작용 거죠. 없이. 예. 그걸 먹은 사람에서 유의한 효과만 봐야 될 뿐더러 그 효과에서 안전성도 검증해야 되고 장기 예후도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유, 그렇게 살이 잘 빠지면 뚱뚱한 사람이 누가 예. 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먹어야지. 경우는 환자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아 드셔도 된다. 근데 안 드셔도 된다. 뭐 드셔서 좋으면 좋은데 뭐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게 그렇게 확실했으면 식약처하고 뭐 거기서 바로 그렇죠. 찍어줬겠죠, 예, 도장에. 예. 그 다이어트를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하고 남녀노소 다 하지만 그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미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성의 인체가 더 살이 찌고 비만에 취약한 인체인 걸까? 이 남녀의 차이도 좀 있을까요? 확실한 건요.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 어떤 게 높아요. 아, 근데 지방률이. 제가 논문을 막 써보고 해보면 뭐 어떤 같이 뚱뚱하고 어떤 배가 나왔고 이런 같은 남성과 여성 심지어 뭐 흡연량도 비슷한 남성과 여성을 보면 여성들이 뭐 심혈관 질환도 적게 오고 만성신 질환도 적게 오고 뚱뚱한데도. 예. 동일한 비만이 그리고 뭐 아니라서요. 그 심장이 뚱뚱해지는 뭐 좌심실 비대 같은 것도 적게 와요. 언제까지? 폐경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 몸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어떤 여성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어떤 체지방률이 높지만 그렇다 그래서 같은 비만도일 때 오히려 남성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한 여성 평균 폐경 나이가 보통 53세니까 53세까지는 여성이 더 건강하겠죠. 예,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이렇게 목을 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터부예요. 예, 결국 그런 거죠. 이쁜 여자, 날씬한 여자를 더 선호하고 방송에서도 매번 그런 사람들 보여주고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 문화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네, 제가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그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라는 데 실린 게 있어요. 그 정신과 저널이었는데 재밌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살짝 뚱뚱한 여자가 제일 행복하다였어요. 네, 여성인데 과체중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낮더라고요. 가장 우울증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 BMI, 어떤 정상 체질량 지수에 속한 여자들이 우리가 참고치라 그래서 어떤 그 해자드 레시오를 1.00으로 했을 때 약간 뚱뚱한 여자들이 0.78로 가장 낮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비만과 저체중 이 두 쪽은 훅 올라가더라고요. U-쉐입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뭐 비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살을 좀 빼주세요.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집니까? 그러니? 저도 참 그 평생을 다이어트와 이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네. 참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네. 결국 이 다이어트 치료는 1단계는 결국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인지행동요법 이 세 가지로 접근을 먼저 하죠. 적게 먹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칼로리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쭉쭉 잘 빠지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예. 어떤 분들이 약을 먹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의학적 근거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한 30 이상 또는 27이 넘더라도 당뇨나 이런 합병증이 있는 분들 치료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는 보험이 안 돼요. 아, 예. 약값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뭐 이게 가격은 이제 둘째 치고요. 네.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빼준다고 막 예. 기전과 함께 살짝 말하면 예. 뭐 대표적인 거죠. 뭐 그냥 네 가지가 있죠.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성분명 오르리스테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많이 핫한 유일한 주사제죠. 그 교감신경 흥분제인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고 장기적인 안전성이 검증돼서